자, 이번에는 장자 33편 중 29편에 해당하는 도척편입니다. 도척편. 제가 장자는 1편인 소요유와 2편인 제물론, 여기서부터 4편으로부터 쭉 시작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지만은 소요유와 제물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비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읽다 보면은 뭔가 장자의 정확한 뜻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러한 그 사례가 나와 있는 이쪽부터, 즉 도척 어부 이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중간 정도 되면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곧 소요우요와 제물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기 29편입니다. 29편. 29편에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29편에 보면은 이제 공자 이야기인데, 공자가 이제 그 도덕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에 나온, 근데 이 공자가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 공자라 나오니까 이게 공자의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공자는 중언이라 그래요. 중언. 중언. 이걸 중언의 방식이라 그러죠. 중언의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공자가 아닌데 공자 이름을 빌려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 그래서 공자가 지금 도덕을 만나가지고 한다는 이게 아니고, 공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중언의 방식이죠. 이게 우언과 중언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장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처음에 딱 이걸 읽다 보면은, 공자가 도덕을 만났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자책을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중언의 공자이기 때문에 이건 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면 됩니다. 자, 공자의 친구인 유학의 동생 도척이라는 큰 도덕입니다. 도척이시고요. 도척은 9,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천하에 횡행하면서 살인, 폭행과 같은 포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남의 집을 부셔버리거나 남의 소나 말을 때로 몰아 훔쳐내며 부녀자를 납치 탈취하여 성폭행을 일삼고 도적질을 하느라 친척도 잊었으며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않았죠. 이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까? 이거 완전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도척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인간 말종이야 이거죠. 특히 유교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거,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대단한 유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공자는, 그래서 보면은 도척의 무리가 지나가는 마을은 성벽을 다 굳게 지키고 마을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숨어 들어갈 정도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척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여겼으며 국가의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를 생각하여 공자가 도척의 형인 유하계에게 말하기를 아버지라면 아들을 훈계하여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하고, 형이라고 하면 아우를 가르쳐 깨우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이끌 수가 없고 형으로서 그 아우를 가르칠 수 없다면 부자와 형제 같은 친척을 귀하게 여길 까닭이 없지 않은가?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형이 깨우쳐라. 그래서 유학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공자가 선생은 세상이 알아주는 제사이면서 그 아우는 큰 도척이라는
큰 도적으로 천하의 해가 되고 있는데도 가르쳐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저기 부끄럽소. 그러니 나는 선생을 대신해서 가서 그를 설득해 보겠소 하고 공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친구인 유하계가 말하기를 남이 아비 된 사람은 그 자식을, 남이 형이 된 사람은 그 아우를 가르쳐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자식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아우가 형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 도척이란 놈이 마음이 혼란하고 성격이 회오리 바람처럼 사나우며 몸체가 좋아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기고, 거기다가 말을 잘해서 자기 잘못을 꾸며대고 변명도 잘합니다. 상대가 제 마음에 들면 기뻐하지만 제 마음에 거슬리면 욕지거리로 남을 쉽게 욕보입니다. 선생께서, 공자께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유하계의 말을 듣지 않고 제자인 안회와 자공을 대동하고 도척을 만나보러 갔습니다. 도척은 이때 부하들을 산 기슭에서 쉬게 하고 자기는 인육을 간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노나라 사람 공자가 장군의 높은 의리를 듣고 삼가 제배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제 해석입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우선 설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부하가 9,000명이나 되는 도적이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인육을 먹는 자라고 하면 이는 제거되고 토벌되어야 하는 존재인데도 단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공자의 인사를 받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도척이 공자를 야단치고 혼쭐내는 이야기의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도척과 공자 이미지 중에서 도척의 이미지가 나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것은 중언이죠, 중언. 중언은 중요한 인물을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공자는 진짜 공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만든 허위의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 이야기는 누가 보면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공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도둑의 욕을 먹는 공자입니다. 전령이 들어가서 공자가 인사 왔다고 전했더니 도척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눈을 번쩍거리며 머리카락을 솟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 노나라 위선자 공자 말인가? 그에게 가서 전하라. 너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문왕이다 무왕이다 칭찬하고 머리에는 장식이 많은 갓을 쓰고 허리에는 소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다니면서 수다스레 말을 찌꺼러대고 농사도 안 짓고 밥만 먹으며 배도 못 자면서 옷을 입고 다닌다. 게다가 제멋대로 선악 시비의 기준을 만들어 천하의 군주를 미혹시킨다. 그리고 천하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함부로 효제라는 덕목을 만들어 제후에 붕해지고 부귀하게 되는 유행을 바라게 하는 자이다. 그러니 공자는 죄가 커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빨리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 점심 식사의 반찬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 도척이 그러는 거죠. 도척이 지금 저기 공자를 완전히 훈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도척이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효제라는 덕목을 만들어 제후에 붕해지고 부귀하게 되는 유행을 바라는 자이다. 그러니 공자는 죄가 커서 무겁게 처벌받아야 될 것이다. 빨리 돌아가라 하는 얘기죠. 응? 그런데도 공자는 다시 전령에게 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장군의 형님인 유하계와 친구이니 부디 장군을 아래서라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오 하고 전령이 다시 전화했더니 도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를 데려오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 놓고 이제 한번 보면은 이 도척이란 누구니까? 도척은 장자가 아니죠. 그 도가도 아닙니다. 도척은 사실상
형편없이 폭정을 휘두르는 당시의 군주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형편없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군에게서 무엇인가 비굴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공자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 장자의 생각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자가 여태까지 자신의 구도에서 벗어난 도척과 공자의 구도를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장자와 공자의 구도가 아닌 폭군과 공자의 구도는 공자가 여러 나라에서 군주에게 유세하고 다닌다는 현상을 그린 것이니 장자의 뜻이 이야기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도척편만 아니고 다음에서 나오는 설검편을 보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검에서도 도척편과 같은 큰 도둑인 검수를 좋아하는 왕을 장자가 가서 설득해서 그 왕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편을 종합해서 비유하면 공자는 장자에 비해서 매우 수준이 낮아 보이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척에게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도척에게 비굴하게 유세하는 공자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도척에게 예의를 갖추고 두 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척은 공자를 보자 크게 노해서 양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로 칼자루로 나를 세우면서 눈을 부릅뜨고서 젖을 먹이는 호랑이와 같이 싸나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 내 말이 내 마음에 들면 살려줄 것이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죽여버리겠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듣건대 천하에는 세 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모두 그를 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의 덕이죠. 이것이 첫 번째 덕입니다. 다음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사물을 두루 다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덕이죠.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인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덕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이 세 가지 덕 가운데 한 가지 덕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군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군께서는 이 세 가지를 전부 갖추고 계십니다. 키는 190cm가 넘고 얼굴에서는 빛이 나며 입술은 선명한 붉은 빛깔을 하고 있으며 치아는 모양이 조개 껍질처럼 아름다우며 목소리는 악기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장군을 이름하여 도척이라고 하고 있으니 저는 장군을 위하여 이를 부끄럽게 여겨 따르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부죠. 이게 지금 도둑을 보고 지금 키가 크고 입술이 뭐 선명하고 목소리도 아름다우고 이게 사람을 도척이라 하고 있으니 저는 장군을 위해 부끄럽게 여겨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그 도척에 대한 엄청난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군께서 제 말을 받아주신다면 저는 남쪽으로는 오나라, 월나라에, 북쪽으로는 제나라, 연나라로, 동쪽으로는 송나라, 위나라에, 서쪽으로는 진나라,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장군을 위하여 사방 수백 리 되는 커다란 성을 만들어서 수십만 호의 집을 짓고 장군을 제후로 만들겠습니다. 온천하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만두고 병조를 쉬게 하고 장군의 형제들을 거두어 양육하며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과 제사의 행동이며 천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척을 가지고 도척을 제후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제 코멘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장자라는 책이 쓰여진 시기를 잘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 당시 오나라, 월나라, 진나라, 초나라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춘추전국 시대의 춘추시대 말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도척의 나라는 명기되고 있지 않은데 도척이 중국의 중서부에 있다는 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동서남북으로 사신을 보낸다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오행으로 볼 때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인데 도척이 가운데 있으니 음양오행으로 보아 제후가 될 수 있다는 공자의 생각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 부분에서 제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장자가 육아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분리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덕은 수신과 제가와 치국의 세 가지 덕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이 부분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도척이 이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결국은 도척의 모습처럼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것이다라는 것을 장자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자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한 공자에 훈계하는 도독입니다. 도척은 크게 노해서 말했습니다. 공자야, 너는 내 앞에서 더 가까이 나와라. 이익으로 행동을 규제하고, 자, 이익으로 행동을 규제하고,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상대는 모두 어리석은 보통 사람이라고 일컬을 뿐이다, 이거야. 너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의 그 말의 설득을 내가 안 당하겠다, 이거죠. 지금 나의 용모와 체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보고서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이것은 나의 부모가 물려준 것이니까. 공자야, 너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그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도척의 외모를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이게 지금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공자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이 도척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듣건데 앞에서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뒤돌아서 헐뜯고 욕하기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던데 지금 공자 내가 나에게 커다란 궁궐과 많은 백성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를 이익으로 유혹해서 범속한 인간으로 취급해서 나를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궁궐이라는 것이 어찌 오래 갈 수가 있겠는가 한 얘기죠. 그 도척이. 그리고 궁궐의 크기로 치자면 천하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천하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였지만 그 자손들은 바늘 하나 세워 놓을 좁은 땅조차 없었는데 탕왕이나 무왕은 스스로 서서 천자가 되었지만 그 자손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손에 넣은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나는 옛날에 이 도척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옛날에는 짐승은 많았고 사람은 숫자가 적어서 사람들이 모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짐승의 해를 피했다고 하고 낮에는 밤을 죽고 날이 저물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유소씨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또 옛날에는 사람들은 옷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여름이면 뗄나무를 쌓아두었다가 겨울에는 이것으로 불을 떼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신농씨의 시대에는 누워있을 때는 편안했고 일어나 있을 때에는 무심하게 한가로이 지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는 알아도 자기의 아버지는 알지 못하며 사슴의 무리들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밭 갈아 농사지어 먹고 스스로 배짜며 옷을 입고서 서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지냈으니 그때가 덕이 잘 시행된 전성기였다. 세월이 흘러 황제의 시대는 덕을 이름이 없어서 서로 들판에서 싸워 죽고 상처 입은 자가 흘린 피가 사방 백리에 미쳤다. 요 순임금이 신하의 지위를 만들어 상하 차별을 확립했고 은나라 탕왕은 자기 주군인 하나라 거랑을 추방했고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주왕을 죽였다. 이 이후부터는 그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다수자가 소수자를 난폭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탕왕과 무왕 이후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다. 탕왕과 무왕은 그 이후로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을 도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대는 문왕, 무왕의 도, 그대라는 건 공자죠. 공자는 문왕, 무왕의 도를 닦고서 천하의 말을 장악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멋진 옷에 넓은 폭의 얕은 띠를 메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거짓으로 하여 천하 군주들의 머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자기 재산과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도둑질이 공자 너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천하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대를 일러 도둑놈 공자라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일러 도둑인 도척이라고 하는가. 이 아주 시니컬하게 지금 공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어떤 이런 어떤 은나라, 주나라, 무왕, 탕왕 얘기라든가 황제시대라든가 여러가지 유가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판을 이 도척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척을 하고 나서는 도둑질이 공자 너보다 큰 것이 없는데 천하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대를 일려 도둑놈 공자라 하지 않고 도둑놈 공자 도리어 나를 일려 도척인 도둑이라 하는가. 이 점이 아주 그냥 날카롭습니다. 시니컬하죠. 자, 이 말의 저기 키워드는 도둑놈 공자입니다. 이거 도, 구입니다. 여기서 구가 공자 이름이죠. 위도구 공자 이름입니다. 도척이 말하는 공자가 도둑놈인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공자가 문왕과 무왕의 도를 닦았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장자는 문왕과 무왕, 특히 무왕이 당시 왕이었던 주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것을 도적의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유가에서는 무왕이 횡포하고 신하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주왕을 무왕이 죽인 것에 대해서 군주를 시해한 것이 아니고 일개 도적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하여 무왕의 용기 있는 행동을 추앙하고 국가를 바로 지키는 신뢰로 하고 있는데 장자는 무왕이 주왕을 살해하고 주나라를 유지한 것은 바로 도적의 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놈 공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공자는 허황된 말로서 군주를 유혹하여 재산과 지위를 올리려고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공자가 여러 나라 군주에게 유세하여 벼슬을 얻으려고 돌아다닌 것을 빗대어 도적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자를 도둑이라고 한 거는 조금 근거가 미약하죠. 무왕의 도를 받아서 전파했다고 해서 이를 도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한 겁니다. 전국의 제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벼슬을 구하려고 했지나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도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자는 실제로 여기저기 많은 제후들한테 유세를 했지만 실제로 많은 재산적 이익을 남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경우엔 공자는 도둑질이 아니죠. 미술은 미술하고 할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태까지 이르면 실제 도적인 도척이 과연 공자를 도적이라고 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소드입니다. 계속됩니다. 도척은 공자와 유가이입니다. 도척은 공자야. 너는 달콤한 말로 자로를 설득해서 너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자로로 하여금 높은 지위와 큰 칼을 버리고 너에게 가르침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자는 난폭한 행동을 제압하고 악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결국 너의 제자인 자로는 위나라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시체가 위나라 동문 가까이에서 소금에 절여지는 형벌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너의 가르침이 지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너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노나라에서 2번이나 축출되었고 위나라에서는 그대가 떠난 뒤 발자취가 삭제되었으며 제나라에서는 궁지에 몰리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는 군대에 포위되어 천하의 몸을 용납할 데가 없었는가? 너는 너희 제자인 자로에게도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게 하였으니 위로는 자기 몸을 편하게 하지도 못했고 아래로는 남을 편하게 살지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 도가 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위대한 분은 황제가 최고인데 그 황제조차도 덕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어서 들판에서 전쟁하여 피가 흘러 사방 백리까지 미쳤는데, 그리고 요임금은 자식에게 자유롭지도 않았으며 순임금은 어버이에게 불효하였으며 우임금은 몸을 돌보지 않아 반신불수가 되었고 탕은 그 주군인 거랑을 추방하였으며 무왕 역시 그 주군인 은의 주왕을 죽였으며 문왕은 유리 땅에 감금되었다. 그러니 이 7사람은 세상에서 높이는 인물이었지만 자세히 따지고 본다면 모두 이익 때문에 참다운 진실을 잃어버려 무리하게 본성을 거슬렀으니 그들의 행동은 도리어 가히 부끄러울 만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인은 백의와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의 지위를 사양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어 그들의 시체는 산속에 버려졌으며 춘추시대에 포철하는 사람은 고결하게 행동하고 세상을 비난하다가 나무를 끌어안은 채로 말라 죽었고 은나라의 신도적이라는 사람은 임금에게 가난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돌을 짊어지고 황하의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져 물고기의 밥이 되었으며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의 신하인 계자춘은 지극히 충성스러웠는지라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문공에게 먹였는데 문공이 뒤에 그를 배반하였더니 계자춘은 노하여 진나라를 떠나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아는 채 불에 타 죽고 말았으며 노나라의 사람 미생은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자꾸 불어오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 그러니 이 6 선생들은 제사에 쓰려 찢겨진 짐승이나 제물로 강물에 던져진 돼지 아니면 걸식하는 거지와 다를 것이 없다. 모두 명예에 걸려 죽음을 경시하여 삶의 근본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것은 7 성인과 6 선생을 갖다가 육아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선생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자 앞에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도촉 그 다음 편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